매주 화요일에는 현역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와 2시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가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좀 느끼시죠? 그렇죠. 네. 정치의 계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뉴스도 쏟아지고 있고 특히 보면은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뉴스들이 좀 관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보면 갑자기 이 역사관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충돌 상황. 이 지사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윤 후보 쪽에서는 황당무계한 망언이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점령군 발언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요. 지금은 미군이 주둔군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 대 국가로서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법적 지위가 이제 주둔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날 어디서 이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는지가 사실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 논쟁, 이념 논쟁 뭐 또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네. 사실은 불필요한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봐야지 네. 그 사람 이야기의 진위를 알 거 아닙니까? 이날 이재명 지사는 누구죠? 264 문학관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64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제에 저항한 저항 시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옥사를 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장소에 가셔가지고 말하자면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령군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 팩트는 뭐냐면 메가드 그 제1호 포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때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던 조선반도를 미군이 점령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메가드 포고문에도 이 점령 또는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의 말하자면 법적 지위는 점령군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네.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그리고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념 논쟁하는 것은 이 사실은 이게 절대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역사관, 그 사실 뭐 그렇게 오래전 역사도 아닌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 거의 운동권 학생 학습받는 그 수준 정도로 네. 얕은 거에 실망했고 그다음에 시각이 굉장히 이제 삐뚤어져 있는 것에 실망을 했어요. 예. 미군이 당시에 그 남한에 들어왔을 때 그 해방군으로 본 느낌상 해방군으로 느낀 환영했던 그룹이 있고 점령군으로 느꼈던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또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던 다수의 이제 대중들한테는 그건 해방군이었죠. 왜냐하면 미군이 들어와서 일제 그 당시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34만 명 일제를 다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으로 추방하는 일을 하는 거였고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 국가의 선두 국가였기 때문에 해방군으로 이제 느껴서 환영했고 근데 점령군으로 느껴서 이렇게 저항하고 또는 그 거부감을 가졌던 그룹이 또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일본군이었고 34만 네. 일본군하고 일본 관료들, 일본 거류민들은 자기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으로 쫓아내는 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네. 점령군으로 느낀 거고 또 하나는 남한을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화해가지고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남로당 계열. 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군이 자기들 공산당 활동도 허용했지만은 나중에는 체제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니까 국가보안법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공산 폭력 혁명을 저지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점령군으로 느꼈죠. 이 두 그룹이 이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으로 느꼈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 점령군이라고 말했을 때 그 어느 그룹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럼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야기를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쪽에 속해서 그렇게 점령군으로 규정했던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자격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그 대권 주자들도 똑같이 비판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어느 관점에서 그걸 그 점령군으로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순히 그냥 점령군 그 알겠습니다. 전재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그 공적 문서에 나와 있는 점령군 표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출발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그때 그 초대 내각이 그 전원이 항일투사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항일투쟁한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예. 북한이 오히려 공산주의자기만 하면은 과거에 그 친일 부역 활동했던 온갖 것들 다 용서해주고 내각에 다 포진시켰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 해방 공간에 있어서 미군의 지휘는 점령군이었다라고 다들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냐. 네. 아마 역사학자들이 그 우파 진영에 계시던 분이든 좌파 진영에 계시는 역사학자든 간에 아마 이 논쟁을 보면서 아유, 이 정치권에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저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냐 하면서 아마 혀를 끌끌 찰 것 같은데요. 네. 이 해방 공간에서 미군의 지휘는 점령군이 맞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왜 논쟁이 되냐.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 불을 질렀는데 네. 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미천이 좀 빈약하잖아요. 내용이 좀 없잖아요. 네네. 공격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건 잘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흔들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당의 1위 주자인 이재명을 세게 쳐가지고 지금 현재 양강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공학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모님 구속되셨잖아요. 정말로 구속됐으면 국회의원인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장모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한마디 끝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부인이 듣기에도 섭섭하고 윤석열 장모가 듣기도 섭섭하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섭섭한 발언이죠.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국면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념 논쟁, 역사 논쟁으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라. 입장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여기에 이념 논쟁, 역사 논쟁하면 국민이 둘로 확 나뉘는데 이렇게 분열적인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네. 저는 이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묶고 세워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가 관철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불필요한 알겠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선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공학적인 논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발언하는 것들은 그러면 다 지금 뭐 본인의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형수 욕설한 거 또 여배우 스캔들 또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또 보니까
성남 FC 구단주일 때 그 후원금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받은 게 대가성이 있어가지고 경찰 수사 소환장을 받아놨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던데 뭐 등등 이런 걸 듣기 위해서 그러면 점령군 발언을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대통령 후보들로서는 당연히 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점령군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의 발언을 보고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히 검사로서 검찰 조직 안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사법 업무를 평생 해왔던 사람치고는 역사에 대한 고찰이 상당히 돼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역사 문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48년의 건국돼 가지고 오늘까지 국민들이 산업화, 민주화, 또 정보화, 전진화 이 피땀 흘려서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려는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이 과정, 우리가 이 국가가 지향해온 가치, 네.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 나라는 잘못 탄생했었다는 시각이냐. 네네. 아니면은 잘 탄생한 국가라는 시각이냐. 그 당시에 남노당 계열이 추구했던 것 같이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 인민공화국이 수립돼 가지고 통일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 관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마느냐 국민이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사관 세계관은 확실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충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예. 조금 전에도 조혜진 의원님께서 48년 건국이라 1948년 건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역사 논쟁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이 건국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1948년도에 건국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백하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는 정부가 어떻게 1948년 건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3.1운동의 결과물로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네네. 상해 임시정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을 우리가 개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건국 논란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만 남노당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방 공간에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어떤 것을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은 해방 공간에서 좌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공산당 남노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 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이 세 그룹들이 전부 몰살당합니다. 전멸 김구 선생 암살당하죠. 여운형 선생 암살당하죠. 예.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독립을 꿈꿨던 말하자면 이승만 혼자 남아가지고 여기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좀 붙어가지고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명동에 자리 잡고 있던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기습당해가지고 다 해체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이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령군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거의 15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 분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건국론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도 또 다룰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논의를 빨리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조혜진 의원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장모 판결과 관련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파장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관됩니다. 뭐 재판 나오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네. 대한민국은 자기 책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적 원리도 그런 것이고 장부가 법적으로 잘못됐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네. 1심이 나왔고 2심, 3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네. 연루가 되거나 네.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윤 총장은 그 자기 분명한 이 법적 소신이 그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아무리 네. 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럴 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예, 그걸로 국민들은 충분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법치주의 예외 없이 적용할 거라는 인식을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부터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생 행보를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고 카이스트 원자력 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났다고 해요. 교수들도 만났고 이 민생 행보로 탈원전 지역과 관련된 또 아니면 이 학계를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탈원전 반대를 아마도 자신의 정책 브랜드, 네. 정책 브랜드로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러려면 원전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하고 이렇게 좀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뭐 브랜드가 필요하니까 급하게 하긴 했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이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보수 유튜버보다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막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겁니다. 반대하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멘트를 보니까 이 월성원전 수사의 정당성만 강조하는데 그냥 바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어도 원전 문제를 정책 브랜드로 하려면은 어떤 이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 이 졸속 이 탈원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할 건지 이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사검사의 사건 브리핑 수준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 왜 이렇게 내용이 없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곧 등판을 할 텐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용으로 왜냐하면 월성원전 감사 수사는 월성원전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어떻게 예. 보면 최재형 원장의 브랜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점하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 준비도 안 돼가지고 막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그 탈원전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안입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또 뭐 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 한 보고 참 하여튼 뭐 진짜 뭐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런 그 엉터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산업을 여기까지 일으키는데 이 전력 공급, 에너지 공급의 주축을 차지해왔던 네. 원전 산업,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 현장의 그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일거에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네. 그 에너지 경쟁력이나 산업 기반이나 일자리, 근로자들 일자리까지 대통령의 그 엉터리 같은 판단 하나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 과정에서 또 그 경제성 조작 같은 그런 이제 불법까지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것도 빙산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제대로 그 수사가 되지도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 정부 때 이걸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민주당 후보들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치와투 아니요 저기 쉬었다고 봅니다. 예, 기상청을 좀 다녀와야 돼서 남쪽 지방의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조혜진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께서 예. 우리 평상시에 제가 조혜진 의원님은 되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재난 영화였던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서 그냥 아무런 철학도 없이 그냥 이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일거에 그냥 밀어붙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국가의 발전량하고 발전 비중을 봐도 최근 10년 사이에 원전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추세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일거에 일자리 없애고 일거에 세계 최고의 말하자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2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8년 지금으로부터 24년 뒤가 되면 24개 중에 14개만 가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82년 그러니까 2082년이 돼야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수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도 더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원전에 의존한 전기를 좀 점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전기를 석탄이 우리나라가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지금 29%입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한 7%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지금 7% 머물러 있는 이거를 20%를 올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2082년까지 알겠습니다.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판도라 재난 영화 하나 보고서 그냥 확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일자리도 다 없애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네.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캠프 정책 공약단 구성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고 좀 염려했던 게 제가 초선 18대 때 4년 내내 환노위를 했는데 네. 환노위 때 이 원전 문제 또 4대강 문제 가지고 엉터리 논리를 막 그냥 남발하던 전문가들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학계에서는 3류 4류인 사람들이 네. 다 들어가 가지고 설마 저런 엉터리 논리를 대통령 후보가 그 공약으로 채택할까 했는데 다 채택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 대통령 개인의 그런 영화 감상평까지 겹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데서 너무나 이거는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윤 총장 말씀처럼 수사 방해하는 일까지 있었다면은 그건 나중에 다 권리 직권 남용이고 공무집행 방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또 나중에 규명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민주당 TV 토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 지금 진행 중이고 국민 면접도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후보들 사이에서는 설전도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이게 웃지 못할 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말씀을 하기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까지도 검증의 대상으로 다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바지를 또 벗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후보들 간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이끌어낸다면 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좀 민감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후보들이 감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공격받는 입장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 서로 입장이 틀릴 수가 있는데, 공격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이 연좌제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본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 아들 딸 문제까지 그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도 그거 다 검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모가 무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돈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돈입니다. 국가 돈이죠. 이거를 말하자면 22억이나 되는 돈을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은 삥을 친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장모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민주당이 후보들 사이에서는 격한 논쟁을 거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민주당 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이 되고 네. 또 검증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는 민주당이 먼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재수 의원께서는 우려는 했지만 흥행 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셨는데 또 국민의힘도 지금 범야권으로 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또 이제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현재 지금 민주당 이 경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흥행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세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흥행이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그 경쟁이 승부가 박빙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집히는 반전의 가능성이 보이거나 그럴 때인데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 면접에서 1차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3등으로 올라갔는데 2차 압박 면접에서는 3등에서도 그냥 밀려나 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여론조사 사항에 나오는 수치하고 민주당 내부의 냉정한 평가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좀 전에 쭉 거론이 됐던 그런 저 개인적인 품성이나 아니면 도덕성 관련된 그런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은 이 네거티브랄까 이거 검증이라는 거는 그 사안이 얼마나 악성이냐 얼마나 악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그 후보 본인의 그걸 다루는 태도 대응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리 악성이고 악재라고 하더라도 후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오히려 그 폭발력이 떨어지는데 상당히 그 다른 후보들이 그 이재명 후보는 결정적인 그 문제점이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그거를 불식해야 되는데 같이 흥분하고 화내고 이러면서 약간 말려드는 듯한 그런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네. 또 나머지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1위, 2위 후보 간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서 박빙 구도로 만들어냈는지 그것까지 이제 겹쳐서 흥행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관전 포인트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분위기더라. 예. 이런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실은 정치적 자산이나 또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 온 사람이 아니죠. 말하자면 맨손으로 일궈 온 그런 이제 캐릭터다 보니까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악정고투해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대권 후보의 반열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단순히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은 일면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신복지 중산층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출마선을 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또 내보이면서 또 경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국민들의 흥미거리 요것이 잘 믹스가 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경선이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 예.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검증 포인트가 하나는 인성, 품성. 예. 그 또 하나는 도덕성, 삶의 도덕성, 또 하나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책의 문제. 예. 이 세 가지인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인성, 품성의 문제를 이제 다른 후보들이 건드리고 있고 도덕성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썩 그렇게 나이스하게 방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걸 나이스하게 하려면 본인이 그걸로부터 떳떳해야 되는데 마음이 프리해야 되는데 네.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굴러갈는지가 민주당 내부 경선에 좀 흐름에 좀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와투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4분 더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조혜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